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 다음 순서는요,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권리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인정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재판에 가서 다루어지고 소송에서 인정이 될 수 있는 힘이다. 법에서 인정이 되지 않으면 그러한 경우에는 권리라고 말할 수 없죠. 자, 권리와 의무 행사입니다. 권리 행사는 권리 주체를 위해서 그 내용을 직접 실현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청구권이라면은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행을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재판을 통해서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광의로는 이제 권리를 처분한 것까지, 예를 들면 그냥 뭐 버린다 할지, 이거를 버리거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팔거나 이런 것까지 다 권리 행사입니다. 자, 권리를 하여도 자신의 뜻대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권리를 행사하면 일정한 한계가 있겠죠. 신의성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신의칙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이제 민법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내 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큰 도로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내 땅을 거쳐서 이렇게 가곤 했습니다. 근데 여기를 못 가게 말뚝을 박아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자기의 문명이 권리긴 해요. 그렇지만 이게 전혀 다른 자기 땅으로 못 가게 이렇게 통행을 못하게 해버린다는 것은 이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다. 이제 이렇게 해서 권리 행사가 제한됩니다. 권리 남용에서도 안 된다. 이제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할지라도 이러한 신의성실 원칙이나 권리 남용 금지 원칙에 위반되면 안 됩니다. 특히 신의칙이랄지 이렇게 사정 변경이 된 경우 법률행위 내용을 수정, 해제할 수 있는 사정 변경 원칙, 그리고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신뢰하고 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실효 원칙이랄지, 선행행위 모순되는 후행행위를 한다. 모순행위 금지 원칙, 이런 것들이 바로 권리 행사의 한계로서 작용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할지라도 신의성실 원칙에 지키라. 권리 남용하면 안 된다. 사정이 변경이 됐을 때는 그 변경에 맞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소멸시효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권리가 소멸해 버린다. 실효 원칙이라는 게 있고, 선행위가 자기가 약속한 것에 모순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의무는요, 자신 의무에 벗어나는 것을 하면 되죠. 의무에 맞게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권리와 의무는 그냥 동전의 양면이죠. 공법 위에 사법 관계도 있습니다. 근데 권리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의무만 있는 경우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이제 권리 의무의 주체와 객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권리라는 것도 이제 공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사권이라는 게 있었죠. 의무도 공의무와 사의무가 있는데, 그러면 누구든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나? 사람은 다 될 수 있어요. 이걸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사람은 아닌데 권리 주체를 인정을 하는 게 법인이 있어요. 결국 이 권리 의무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인과 법인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법인의 경우에는요, 어떤 게 있냐면 사람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단 법인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출연 재산을 출연해 갖고 이루어지는 재단 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범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공법인도 있어요. 국가랄지 지방자치단체랄지 이걸 공법인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사법인이라고 하게 되죠. 주식회사도 법인이죠. 어떻게 보면 그 주식회사의 개념 보시면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주체를 말합니다. 자연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도 된다는 거죠. 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도 있어요. 이 안에는 이제 공법인도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연인은 뭐냐? 사람이죠, 사람. 출생과 동시에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출생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진통을 하면은 바로 출생이냐, 아니면 몸이 다 나와야 되느냐는 건데, 민법에서는 전부 노출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진통만 해갖고는 안 되고, 아직 이제 태아인 단계에는 일단 자연인은 아니죠.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 태아에게도 권리 능력을 인정해주는 영역이 있습니다. 생존하는 동안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법인은 법률상 권리 의무를 주체가 될 수 있어요. 법인은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민법에서는. 그러니까 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법인, 사법인, 영리, 비영리법인 이렇게 구분되는데, 민법상 재단법인은 비영리만 인정이 되죠. 그러면 사단법인은 영리법인도 되겠죠. 자, 그다음은요, 권리 의무 객체입니다. 권리 의무 객체.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물건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권리의 주체가 되는 거고, 이 물건, 이 분필은 바로 객체가 되는 것이죠. 권리 의무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대상이 되는 거, 권리 의무 목적이 되는 거. 객체는 생명이나 자유 등 무체물,
그다음에 유형의 존재는 유체물. 이건 유체물이고요. 그러면 생명권 권리가 있다. 그러면 생명이라는 건 무체물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일정한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 유체물은 일정한 형체를 갖고 있는 겁니다.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물건은 유체물 이렇게 어떤 형체가 있는 물건. 그리고 전기 있죠. 예, 전기도 물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냉기, 온기 이런 것들도 포함시킬 수 있죠. 관리하는 자연력 이런 거 냉기, 온기 이런 거 포함시킬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 에어컨이 있잖아요. 이 자린고비가 말이에요. 에어컨을 사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이 에어컨이 많이 튼다는 걸 알았어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냉기를 쫙 가져온 거야.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이 물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상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체물뿐만 아니라 물건 이제 유체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기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렇게 물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물건이 바로 객체가 되겠죠. 그다음 넘어가 보실까요? 이제 권리 의무 변동입니다. 권리라는 게 있는데 권리가 이게 변동이 돼요. 변화가 돼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내가 이걸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길동이가 이거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못 쓰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돌려달라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 대신에 돈으로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져갔는데 그러면 이걸 돌려달라라는 권리가 있었는데 이게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돈으로 뭐 5,000원 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죠. 권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 거 권리 변동인데, 자, 첫 번째는 이제 취득하는 겁니다. 원시 취득이라는 거 승계 취득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처음에 취득을 하는 거죠. 없던 권리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이게 원시 취득인데 무주물 선점입니다. 주인이 없는, 그래서 산에 있는 토끼를 잡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토끼는 내 것이 되는 거죠. 이게 무주물 선점. 그다음에 유실물 습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잃어버린 물건인데 일정한 유실물법에 의하면은 원래는 죽으면 돌려줘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여기에 주인이 안 나타나요. 6개월 동안. 자, 그러면 습득자가 취득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럴 때 이제 원시 취득이고요. 선의 취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의로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자기가 권리가 아니어도 취득할 수 있는 거고요. 시효 취득이라는 게 일단 10년이나 20년 지나게 되면은 여기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취득할 수 있는 게 민법에서 이제 나오니까요. 이런 것들은 바로 원시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승계 취득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거를 내가 이제 길동이한테 샀어요. 이렇게. 그러면 길동이한테 취득했잖아. 원래 길동이 거였는데 내가 취득을 했죠. 이게 승계 취득이에요. 그래서 타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권리를 새롭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까 이제 토끼를 내가 잡아 산에서 주인이 없었잖아요. 무주물 선점인데 주인이 없던 거니까 내가 처음 원시적으로 취득을 한 거야. 근데 얘는 뭐냐면 길동이가 갖고 있었던 것을 내가 가진 거니까 이게 승계한 거죠. 이게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전적 승계가 있고 설정적 승계가 있는데, 그럼 이전은 뭐냐면 방금 이렇게 이전 받은 거죠. 근데 그 설정은 뭐냐면 내가 이제 살 곳이 없어. 가서 이게 전세를 가서 살아요. 이제 길동이 집 한 칸 있는데 거기에 2층 집에 내가 가서 전세를 사는 거죠. 자, 그러면 길동이 소유였는데 가서 내가 전세권이라는 게 생겼죠. 이게 설정이 되는 겁니다. 이전적 승계는 또 특정 승계, 포괄 승계. 포괄 승계는 상속을 받는 거예요. 이게 특정 승계는 이렇게 길동이한테 샀어. 이게 특정 승계라고 한다면 이렇게 부모님한테 상속을 받았어.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다 포괄적으로 승계를 받죠. 자, 그러면 넘어가 보실까요? 이렇게 이전적 승계라고 되어 있어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가 있는데, 특정 승계는 매매, 이게 샀어. 길동이한테 샀어. 길동이가 나를 줬어. 길동이하고 이렇게 이 길동이는 분필을 갖고 있고 나는 이렇게 지우개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지우개하고 이렇게 바꿨다. 이제 그러면 이제 특정 승계죠. 포괄 승계는 뭐냐면 다수 권리가 한꺼번에 상속을 받게 되면은 이제 사망자의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오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합병, 기업이 두 개의 기업이 합병이 됐어. 그러면 모두 다 가게 되죠. 포괄 유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망할 때 증여를 하는 이런 경우가 다 포괄적 승계예요. 설정적 승계라는 거 보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전세권은 좀 아실 것 같고요. 이게 지상권이라는 게 뭐냐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내가 뭐 건물을 이제 소유하고 있다. 그럼 땅을 일단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상권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뭔가 나무를 심어 놓는달지 이럴 때 그러니까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임차권도 뭐 아시겠죠?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실까요? 권리 의무의 변경입니다. 권리의 동일성을 잃지 않고서 권리의 주체, 내용, 작용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주체가 변경이 되는 주체의 변경이 있죠.
일단 길동이가 갖고 있던 권리가 나한테 왔어. 이것도 이제 주체의 변경이라고 될 수 있죠. 권리 내용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부 내용은 성질이 바뀌는 거죠. 성질이 바뀌는 경우, 수량이 바뀌는 양적 변경이 또 있고요. 작용의 변경인데 여기 보면 주체의 변경이에요. 권리를 승계했다. 길동이한테 이렇게 승계했어. 이게 주체가 바뀌었죠. 공유물 분할을 해서 변경이 됐다. 공유물 분할은 이게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공유자가 있다. A라는 사람과 B가 공유를 했는데 분할을 했어. 분할을 해가지고 이거는 A, 이거는 B로 이렇게. 그러면 이게 원래 A, B가 같이 갖고 있던 것이 B 것이 됐잖아요. 이게 이제 주체의 변경이죠. 내용의 변경을 보면 질적 변경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이거를 지금 길동이가 지금 이제 무단으로 가져갔어. 그럼 돌려달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깨져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5천 원으로 주라. 이게 질적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원래 특정한 물건, 분필을 줘야 되는데 돈을 줘야 되는 걸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질적 변경이에요. 그리고 선택조건의 이게 선택. 선택이라는 것은 야, 너 공책을 할래? 볼펜을 할래? 이렇게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가져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중에서 난 공책을 할래? 라고 하게 되면 딱 정해지잖아요. 특정이 되니까. 그게 이제 질적 변경이고. 양적 변경은 제한 물건의 설정으로 인한 소유권의 증감. 제한 물건의 설정으로 해서 뭐 소유권이 제한된다 이럴 수가 있죠. 그냥 내가 포괄적으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었는데 전세권을 줘버렸어. 자,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전세를 준 만큼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이제 이렇게 감소가 되는 내용이 바뀌어요. 이제 첨부라는 것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분필이 있는데 이제 분필에 이걸 붙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붙어버리죠. 이걸 첨부하는 거. 그러면 이제 두 개가 하나가 돼버리는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휴대폰에 보면은 휴대폰에 거기에 많은 부품들이 있겠잖아요. 원래 부품들이 따로 물건이었어. 그런데 이게 하나로 딱 결합이 되면은 이제 첨부돼 버리죠. 그래가지고 하나의 휴대폰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작용의 변경은 저당권의 순위의 승진. 예를 들면 은행에서 1저당권, 2저당권, 3저당권 이렇게거든요. 근데 1저당권이 소멸해 버리면 2저당권, 1저당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순위가 바뀌는 거죠. 부동산의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이게 물권 효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작용의 변경이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작용의 변경까지 잘 기억을 주시면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권리 의무의 소멸입니다. 자, 권리 의무의 소멸로 보죠. 자, 존속하는 권리 자체가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는데 절대적 소멸은 목적물 멸실해 버렸다, 잃어버렸다는 거야. 이게 사라져 버렸어. 이게 불에 타버렸어. 그럼 소멸하는 거죠. 변전의 채권 소멸. 원래 내가 1,000만 원 빌려줬단 말이에요. 1,000만 원을 갚았다. 그럼 이제 달라고 하는 채권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다음에 권리의 포기. 내가 1,000만 원 받을 거 있는데 안 줘도 돼. 내가 포기했어. 그럼 이제 소멸하는 겁니다. 상대적 소멸은 매매. 그러면 이제 길동이가 나한테 이걸 팔았어. 매매했어. 그럼 길동이는 소멸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또 소유권을 갖게 되죠. 이게 상대적 소멸이에요. 길동이 입장에서는 이 분필 소유권이 소멸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여도 마찬가지고 길동이가 나한테 줬어. 길동이는 소유권을 상실하는데 나는 취득을 하죠. 자,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이제 문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번. 법에 의해 다문사 옳지 않은 것은 법은 사회규범이다. 그죠? 재판규범이 되기도 하죠. 법은 존재규범이나요? 아니죠. 이게 법은 당위법규예요. 이게 법이 당위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 근데 자연현상은 존재법칙이죠. 있는 그대로 자연현상은 있는 그대로 존재의 법칙이라고 한다면 법이라는 것은 당위. 너 해야 돼?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법은 양면성을 갖고 있죠. 도덕은 일면성만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법은 권리와 의무라는 양면성이 있어요. 근데 도덕은 의무만 있죠. 의무.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권리와 의무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양면성. 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2번 보면 법과 도덕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법은 외면성, 그렇죠? 법은 외부적 강제성이 있어서요. 도덕은 내면적인 양심이 있다는 거죠, 맞죠? 법은 강제성이 있다면 도덕은 비강제적이고 법이 타율적이라면 그리고 자율적이다, 그렇죠? 권리 의무 측면의 법은 양면성이죠, 양면. 권리와 의무를 같이 갖죠. 도덕은 일면이죠, 일면. 의무만 있죠, 이렇게 되죠. 법은 도덕은 일면만, 그리고 법은 양면성. 다음 문제 볼까요? 앞에서 우리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갈게요. 법과 도덕의 차이점 계속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주제예요. 옳은 것은 뭐냐? 법과 도덕은 상대적으로 내면성, 법은 외면성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도덕은 법보다 상대적으로 타율성, 아니죠. 자율성이죠. 오히려 법이 타율성이죠. 법은 양면성, 도덕은 일면성. 이게 답이죠. 이제 도덕은 법보다 규범적인 측면이 그렇지 않아요. 법이 오히려 규범적인 측면을 갖고 있고 강제성이 갖고 있지. 그래서 도덕이 강제성인 건 없죠. 비강제성이죠. 다음 문제 보실까요?
법과 도덕의 차이점이 있음으로 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법은 강제성이 있지만 도덕은 강제성이 없다. 그죠? 법은 타율적이지만 도덕은 자율적이다. 그렇죠? 법은 내면적인가요? 그렇지 않죠. 도덕이 내면적이고요. 그리고 법이 외면적이죠. 법은 양면성을 갖고 있고 도덕은 일면성. 답은 3번이죠. 계속 이어지죠. 다음 문제 보시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정의는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 그렇죠. 맞습니다.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는 일반적이 아니라 특수적이죠. 특수적 정의를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나눴죠. 평균적 정의라는 것은 바로 이제 절대적 평등이라고 그래서 빵이 있으면 다 똑같이 나눠주는 거고, 배분적 정의라는 것은 뭐 상대적 평등이라고 봤죠. 그래서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이렇게 갔죠. 평균적 정의는 상대적 실질적 평등 아니죠. 이게 배분적 정의가 상대적인이고 실질적인 평등. 요게 같은 것과 같게 다른 건 다르게. 그다음에 평균적 정의가 절대적이고 형식적 평등이죠. 그러니까 빵도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평균적 정의. 평균적 정의가 절대적 형식적 평등이고, 배분적 정의는 실질적 평등이다 이거죠. 다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정답은 1번이었어요. 다음 문제 보시죠. 자,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죠. 이거 법적 안정성이에요. 법적 안정성. 일단 악법이라 할지라도 없어져 버리면은 이게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위헌 법률 심판으로서 위헌 심판 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지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법적 안정성과 관련된 겁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이제 법 1입니다. 법의 존재 형식이죠. 옳지 않은 것은 영미법계는 판례의 법도 부정한다. 이게 긍정해요. 이게 미국과 영국을 말하는데, 특히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요, 초대 미국을 이렇게 처음에 세웠던 워싱턴이랄지 또는 링컨이랄지 이분들을 굉장히 존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판시를 해서 이게 이제 공신성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미국에서 선례 구속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선례 구속성 원칙인데 우리나라는 이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이 판례를 법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대륙법계나 우리나라는 판례의 법성을 인정하지 않죠. 죄형 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법률에 정해야 된다 이거든요. 관습형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관습에 의해서 형벌을 부과하면 안 된다는 거고, 대통령령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헌법에 대통령이 이렇게 법규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민사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으면 관습에서 조리로. 그렇죠. 일단 법률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가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간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인데 영미법계는 판례의 법성을 긍정하고 있더라. 다음 문제 보시죠. 관습법 문제 이어집니다. 옳지 않은 것.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에 의해서만 하면 틀려요. 왜냐면 사실인 관습의 경우에는 주장해야 되지만 법이잖아요. 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거야. 직권. 법을 해석하는 것은 법원이 할 일이기 때문에 관습법 또한 법원에서 이렇게 찾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관습은 아직 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해야 되는 거고요. 민법 1조에는 관습법을 보충적으로 인정하고 있죠. 아까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관습법은 법률을 보충하는 효력만 있는 거예요. 형법은 관습요법 금지 원칙 맞죠? 관습 형법으로 범죄를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어요. 헌법재판소 다수의견 내면 관습헌법 이게 이제 서울이 수도인 거 이게 바로 관습헌법이다. 여기에서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죠. 맞죠? 이게 답은 1번인데요. 꼭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관습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민법은 관습법 보충적 효력 그렇죠? 관습법 보충적 효력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관습헌법만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고 상법은 민법보다 관습법을 우선 적용한다. 이게 상법이 특별법이죠. 그래서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상관습법이 먼저 적용되겠죠.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관습헌법은 인정되지 않고 헌법적으로 관습법을 인정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관습헌법으로서 동등하게 인정하죠. 이게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을 헌법전에는 없지만 관습헌법으로 인정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에 해당하는 걸 보면 지방자치단체인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게 조례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만드는 게 규칙이고, 그 다음에 교육감이 만드는 게 교육규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자치입법입니다. 조례, 규칙, 교육규칙까지 해서 전부 다 자치입법에 해당하네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건데 국가가 통치, 국가 조직, 통치, 기본권 이게 통치 조직,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자유권, 평등권, 청구권, 참정권, 사직기본권 이걸 정하는 게 헌법이죠. 헌법에서 이걸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제정한 게 조례입니다. 조례. 지방의회니까 문서로서 국가 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서 구별되는 합의 이걸 조약이라고 하게 되죠. 그러면 헌법, 조례, 조약 그럼 1번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성문법과 불문법에 대해서 옳은 것은 뭐냐? 조례는 불문법인가요? 아니죠. 조리가 불문법이죠. 조리가 불문법이에요. 조리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조례는 지방구에서 만든 성문법입니다. 헌법에 의해 헌법된 조약은 성문법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조약이니까 성문법에 해당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조약으로서 문서로서 작성을 하는 거니까 죄형 법정주의의 법에는 법률 관습 안 돼. 관습법은 안 돼. 관습 형법 금지 원칙이니까 관습법으로 형벌을 정할 수는 없거든요. 성문법은 사회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단점이죠. 성문법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불문법이었죠. 성문법에 불문법을 보충한다 이렇게 갔죠.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가로놓기인데 다음 가로에 들어갈 법원에 해당하는 거.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거. 이걸 명령이라고 하죠. 명령 또는 법규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국가기관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 지적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는 내부 규율 이런 거를 규칙 또는 행정규칙이라고 말하게 되고요. 지방자치단체 장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제정하는 법규 이런 거를 또 규칙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규칙이고 이 부분들은 이제 행정규칙이라고도 하고 규칙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칙은 행정규칙이고요. 여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이 하는 규칙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법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국가에 의해 제정된 법규범은 실정법에 해당한다. 그렇죠. 국가에 제정하니까. 관습법은 불문법이죠. 불문법에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 이렇게 나옵니다. 헌법, 행정법, 상법, 형사소송법은 공법에 해당한다 했는데 상법이 틀렸어요. 이 상법은 사법이죠. 사법에 해당하는 게 민법과 상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법은 사인 사이에 적용되는 상거래에 적용되기 때문에 공법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법령의 범위 아니기 때문에 법률과 명령의 범위 안에서 이 위반은 무효가 됩니다. 이게 자치에 관한 법을 제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 규칙 이런 게 있죠. 상법은 사법이었습니다.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법의 체계에 관해서 옳은 거 뭐냐? 강행법과 의무법규는 이게 실정법 여부가 아니에요. 실정성이 있냐 없냐는 건 성문법 불문법이고 이거는 강제성이죠. 강제성 또는 강행성이죠. 강제성이 있으면 강행법이고 강제성이 없이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의무성이죠. 고유법과 계수법, 고유법과 계수법은 적용 대상에 따른 것이다. 이제 그런 게 아니죠. 이거는 이제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고유하냐 여기에 지금 이제 자연 발생적이냐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왔느냐 이제 이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법의 발생을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발생했느냐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발생해서 왔느냐 이게 발생했다는 거고요. 일반법과 특별법을 적용해서 효력 범위에 따른 거다. 그러죠. 이게 효력 범위가 특별법이 우선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공법과 사법을 분류하는 것은 대륙법계입니다. 대륙법계. 영미법계는 공사법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대륙법계는 공사법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법으로 들어가는 손해배상, 그다음에 공법으로 들어가는 형사처벌 이런 것들을 엄격히 구분하는 게 대륙이고요. 영미법계는 엄격히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 배상까지 같이 합의를 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인정이 되고 그렇죠. 특히 미국의 프리 바게닝이라고 그래서 어떤 재판 절차에서 서로 거래하는 재판 거래 이런 것들도 인정이 되거든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한국인 갑은 미국인 을이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하는 X 건물을 매매하려고 그래요. 미국 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이렇게 재판권 관할 내용을 한 건 뭐야? 국제사법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사람과 미국 사람이 지금 외국 사람이 사적 거래를 할 때 재판권 관할 이게 어디서 어느 법원에서 우리나라 법원이냐 미국 법원이냐 이걸 정하는 것이 뭐다? 국제사법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제사법이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공법에 속하지 않는 거 보니까 이건 공법이고요. 이게 아니죠. 친족상속법은 민법 안에 들어가 있어요. 민법은 물권, 채권, 친족상속법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사법입니다. 행정심판법 이거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또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담당하는 것으로 공법에 해당합니다. 절차법이고 민사소송법도 공법이죠. 아무튼 이 세 가지는 공법이면서 절차법에 해당하는 것들이네요. 친족상속법은 민법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사법이면서 실체법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 사회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3호법이죠. 사법에 공법을 보충하는 요령인데 공법 영역의 사법적 아니죠. 오히려 사법에 공법을 보충하는 거지. 공법에 사법을 보충하는 게 아니에요. 사법에 공법을 보충하는 거죠. 뭐 노동법이나 사회법이나 사회부장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래 사법 영역인데 공법적으로 규율을 하는 거예요. 노동법, 경제법, 사회부장법 여기 사회법이고요. 자본주의 부분적 모순을 수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사회 내에서 그냥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놔두게 되면은 이게 강자에 의해서 약자가 피해를 받는 거죠. 부익부 빈익빈 현상 너무 이게 계층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수정하기 위한 거예요.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바로 사회법이라고 볼 수 있고 사법의 공법을 가미한 겁니다. 사법의 공법을 가미한 거다. 다음 문제 보시죠. 법의 분류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민사소송법은 사법이다. 아니죠. 공법이죠. 공법이면서 절차법이고요. 그리고 공법이 축소되고 사법이 확대되는 공법의 사법화 아니죠. 반대죠. 반대. 사법의 공법화죠. 이게 사회법이죠. 사법의 공법화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법이 축소된 것이 아니라 사법이 축소되고 공법이 확대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법이죠. 일반법.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보험법이나 그리고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도주하는 경우 있잖아요. 교통사고 내고 이런 경우 되고요. 이게 특별법이고요. 권리나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규율하는 게 실제법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권리 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을 내용으로 하는 거 민법. 그 다음에 이제 형법상으로 교도소 가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의무가 생기잖아요. 이런 것도 실체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 과정을 정하는 거, 절차를 정하는 게 절차법이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법의 분류 문제에 이어집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연법은 시 공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된 법. 그렇지만 이걸 자연법이라고 그래요. 이건 시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자연법이 되는 게 실정법이거든요. 실정법이라는 거는 지금 제정되어 있는 거예요. 성문법 형식으로 이렇게 제정되어 있는 거나 이런 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구비가 되는 거고, 이무법이라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배제될 수 있는 거. 그렇습니다. 이게 민법이랄지 이런 겁니다. 돈을 내가 1,000만 원 빌려줬어. 야 근데 500만 원만 줘.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왜? 이무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세금을 500만 원 나왔어. 야 100만 원만 내.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다 내야 되죠. 이거는 강행성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부동산 등기법은 사법이고 실체법이다 했는데 부동산 등기소 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이 절차법이에요. 예, 절차법이라고 말할 수 있고,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소에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건 절차법이면서 공법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개입이 증대되면서 사법의 공법화 경향이 있다. 그죠? 사법의 공법화죠. 이게 이제 사회법 영역이죠. 사법 영역이 공법적 규율을 가려는 겁니다. 오히려 거래를 해요. 그러면 어때요? 이윤을 남기는 거잖아. 근데 이윤을 남기려고 서로 담합을 하거나 좀 독과점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코로나19 사태가 됐는데 요게 야 때는 이때다. 마스크 이렇게 사재기 해가지고 돈 좀 벌어보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물론 그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요? 더 큰 피해가 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규제하는 법을 만들죠. 이렇게 사법 영역에 공법이 들어와서 규제를 해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국가 개입이 증대되고 있다. 이런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법의 분류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건 뭐냐? 이익설은 보호법익이 공익이냐 사익이냐서 공익이면 공법, 사익은 사법 맞고요. 형사소송법, 행정소송은 절차법 맞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다. 그렇죠? 이제 이것 때문에 법률과 동급이라고 하고 있죠.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사법 이게 아니죠. 민사소송법은요 공법이죠. 소송법은 공법이에요. 소송 절차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법이면서 절차법이겠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실체법과 절차법,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실체법은 권리 의무 실제적인 내용을 규율하는 거 맞고요. 행정심판법은 절차법이죠. 이게 절차법입니다. 행정심판법은. 절차법은 권리 의무 실현을 위한 수단 방법을 규율하는 법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은 절차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야 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법 체계에 관한 내용 계속 이어집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다. 그렇죠? 헌법이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은 긴급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인정을 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렇게 긴급명령의 경우에는 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인정을 해줘요. 민법이 사법이므로 민사소송법은 사법이다. 아니죠. 민사소송법은 공법이죠. 공법입니다. 민사소송 공법이고요.
이제 긴급 명령이랄지 이런 것들은 이제 잘 하지 않아요. 근데 긴급 명령, 긴급 재정경제 명령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대통령이 하지만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과 통과로 인정을 해줍니다. 민법과 상법은 실체법이면서 그리고 이제 일반법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사법이고요.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다.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이런 게 전부 다 공법에 해당합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사회법, 제3법이죠. 이 사법 영역에 공법적 규율로 들어가는 건데 상법은 아니죠. 가등기 담보보도 이게 사법 영역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게 특가법도 이거는 사회법이 아니고 이게 답이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보험법 이런 건 사회보장 제도와 관련된 거거든요. 자,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 사회법 영역에 해당합니다. 산재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이게 산업재해, 뭐 공사장에서 다쳤다 이거죠. 이랬을 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사회적 약자는 치료를 못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럴 때 이게 산재에 가입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사법 영역에 공법적 규율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보장과 관련된 것이 보험법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랄지 의료보험 제도랄지 이런 부분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